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병실, 기계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들 박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만수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회한과 공포, 그리고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한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강석호, 그놈을 찾아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그날의 진실을. 박진우는 아버지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석호는 현재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자 박만수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의 총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그 권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박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만수의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것은 1980년 그해 겨울 최전방 부대에서 시작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인 박진우는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서울 도심으로 향합니다. 낡은 구두 굽을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며 거래처의 비위를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 캔맥주 하나로 고단함을 달래는 것이 박진우의 일상입니다. 박진우의 아버지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박만수입니다. 박만수는 젊은 시절 군에서 겪은 사고로 다리를 약간 절었고 그 때문에 번듯한 직장 대신 강석호 회장의 집안일을 돕거나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하며 박진우를 키웠습니다. 박진우에게 박만수는 늘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허허실실 웃으며 넘기고 특히 강석호 회장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박진우의 가슴바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박만수는 술 한잔 들어가는 날이면 늘 낡은 군용 수통을 어루만지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수통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박만수는 그것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굽신거리세요? 라고 물어도 박만수는 그저 네가 몰라서 그래, 진우야. 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가난과 굴종이 대물림되는 현실의 염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의 기억은 그렇게 박만수의 침묵 속에 봉인된 채 박진우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박만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강석호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석호는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뒤 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는 내게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만수가 이렇게 가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아버지가 평생 살던 그 낡은 집, 이제는 정리하고 내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 가거라. 그리고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두마. 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해주렴. 박진우는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강석호 회장이 왜 이런 과한 배려를 하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당장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진우에게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진우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괴짝 안쪽에서 이중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980년이라고 적힌 낡은 일기장과 피 묻은 군복 패치,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젊은 시절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석호, 너 이 인간 말종 같은 놈. 어떻게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너 혼자 공을 가로챌 수 있어? 그 사고는 네가 만든 거잖아. 박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살인자다. 내가 입을 닫는 대가로 받은 이 가난은 내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리라.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석호에게 굽신거렸던 것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석호가 제안한 호의는 배려가 아니라 진실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 봉투였던 셈입니다. 박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다리를 절며 무시당했던 이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강석호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던 이유가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일기장을 넘기며 1980년 겨울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했던 오류동 고개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공식 발표로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 났던 그 사건의 중심에 강석호와 박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우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석호가 내민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평생 비겁한 풍요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설 것인지 말입니다. 박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침묵을 자신이 깨뜨리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강석호였습니다. 박진우가 가진 것은 낡은 일기장 하나와 서슬 퍼런 분노뿐이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밖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박진우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석호의 감시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강석호가 절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당시 부대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실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평범한 가장이 아닌 아버지의 억울한 세월을 대신 갚아줄 복수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녹음기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온 진실의 비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진우는 강석호 회장이 내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치명적인 허점을 찾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강석호 건설의 본사 건물은 유리 벽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박진우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고가의 정장을 입고 그 화려한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박진우를 경영지원팀의 특수관리직이라는 모호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겉으로는 회장 직속으로 비서실과 소통하며 편하게 일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강석호의 감시 아래 놓인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출근 첫날부터 숨이 막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박진우를 회장님이 낙하산으로 꽂아준 사람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는 인물로 취급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진우는 업무 시간 내내
아버지가 일기장에 적어 놓았던 이름들을 회사 인명부에서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당시 부대장이었던 인물,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하사관들, 그리고 사건을 무마했던 보안사 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박진우는 회사 고문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당시 사고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로 기록되었던 최칠구였습니다. 최칠구는 현재 강석호 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리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퇴근길에 최칠구를 몰래 뒤쫓았습니다. 최칠구는 화려한 본사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변두리의 낡은 선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최칠구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칠구는 갑자기 나타난 박진우를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군용 수통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수통 기억하십니까? 박만수 상병의 아들 박진우라고 합니다. 최칠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칠구는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들바들 떨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네가 만수 아들인가? 여긴 왜 온 거야? 빨리 가버리게. 여긴 자네가 올 곳이 아니야. 최칠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최칠구 역시 강석호의 돈에 매수되어 진실을 덮고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이자 공범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진우는 최칠구에게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들이밀며 다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아야겠습니다. 1980년 겨울 오류동 고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석호 회장이 정말 사람을 죽인 게 맞습니까? 박진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칠구는 주변을 살피며 박진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강 회장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야. 네 아버지가 왜 평생 입을 닫고 살았는지 알아? 네 목숨 지키려고 그런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최칠구는 그 말을 끝으로 도망치듯 술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우는 홀로 남겨진 채 차갑게 식어가는 소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자신의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강석호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박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자신이 대신 지고 진실의 끝까지 가보겠노라고 말입니다. 회사 생활은 갈수록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박진우를 수시로 집무실로 불러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먹이며 박진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널 끝까지 책임질 거다. 강석호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안광을 볼 때마다 박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우는 최칠구가 알려준 단서를 토대로 당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강석호는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총기를 바꿔치기했고 그 과정에서 발사된 탄피 하나를 박만수가 몰래 수거해 숨겨두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탄피에는 강석호의 지문과 당시 특수 제작된 교육용 탄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낡은 수통의 바닥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통의 이중 바닥을 억지로 뜯어내자 거기에는 헝겊에 겹겹이 쌓인 낡은 탄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우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석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진우가 탄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뒤집혀 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녹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탄피는 박진우가 품속에 지니고 있었기에 무사했지만 강석호가 이미 박진우의 정체를 눈치채고 행동을 개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포가 박진우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강석호의 권력이 너무나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때 박진우의 휴대전화로 발신 번호 제한 표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칠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당장 피해. 강 회장이 사람을 보냈어. 네가 탄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놈들도 알고 있어. 지금 당장 종로에 있는 옛날 금강제와 건물 앞으로 나와. 박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달리는 박진우의 뒤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위협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박진우는 좁은 골목길을 헤집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우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막다른 길목에서 강석호의 비서실장과 건장한 사내들이 박진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 씨, 회장님께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죠. 네 아버지가 왜 평생 다리를 절며 비굴하게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건 다 자네 같은 자식놈 하나 살려보겠다고 구걸한 결과물입니다. 비서실장의 비아냥거림에 박진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탄피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굴한 게 아니었어. 당신 같은 괴물로부터 진실을 지키려고 참고 사신 거야. 절대로 못 줘. 사내들이 박진우에게 달려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벽돌을 던지며 난입했습니다. 바로 최칠구였습니다. 최칠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박진우를 밀쳤습니다. 빨리 뛰어. 가서 진실을 밝혀. 난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간다. 최칠구가 사내들에게 붙잡혀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박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겼다는 자책감과 반드시 강석호를 처단해야 한다는 증오심이 박진우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박진우는 낡은 여인 숙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렸지만 주머니 속 탄피의 금속 질감은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습니다. 강석호는 이미 박진우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박진우 역시 목숨을 걸고 강석호의 가면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박진우는 젖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연락해야 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건을 취재하다가 의문사했던 한 기자의 동생이자 지금은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전직 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일이면 강석호 건설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축제의 장을 박진우는 강석호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아들이 절대 비겁하게 숨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박진우의 낮은 읍조림이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석호 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우는 품속에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적 증거인 탄피를 움켜쥐고 행사장 뒤편 대기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석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겠다고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무대로 진입하려던 찰나 강석호의 비서실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진우는 강압적인 사내들에게 이끌려 행사장 지하의 외딴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강석호가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시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강석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석호, 네가 저지른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1980년 겨울 오류동 고개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탄피가 증명해 줄 거다.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탄피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강석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탄피를 집어들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넌 참 네 아버지를 닮아서 순진하구나. 이 낡은 쇠조각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국과수도 검찰도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말이야. 강석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박진우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박만수가 30년 전 강석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영수증과 친필 서명된 합의서였습니다. 게다가 서류에는 박만수가 사고 당시 오발 사고의 주범으로 몰린 동료의 총기를 조작했다는 허위 자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던 이유가 피해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강석호의 충실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박진우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왜 평생 다리를 절었는지 아니? 그건 내가 준 돈으로 지은 죄가 무거워서 스스로 자해를 한 거야. 그리고 네가 어릴 때 심장 수술 받았던 그 돈,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 것 같니? 바로 네 아버지가 동료들의 목숨값을 팔아 챙긴 그 돈이란다. 강석호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이 믿어왔던 아버지의 희생이 사실은 추악한 거래의 결과물이었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강석호는 박진우가 가지고 있던 탄피를 망치로 짓눌러 뭉개버린 뒤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없다. 네 아버지는 비겁한 배신자로 죽었고 너는 그 배신자의 아들일 뿐이야. 사내들이 박진우를 행사장 밖 차가운 빗속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박진우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은 증오로 변했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절망감이 박진우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박진우에게는 돌아갈 집도 지켜야 할 명예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석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연회장으로 돌아갔고 박진우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박진우가 마주한 가장 처절한 패배이자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며칠을 술로 지새우던 박진우는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며 방 안의 물건들을 부수던 중 박진우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띠빠른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박만수와 젊은 시절의 최칠구 그리고 이름 모를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아버지가 떨리는 필체로 남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네가 숨쉬는 매 순간이 나에게는 지옥이었고 동시에 천국이었다. 박진우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최칠구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박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최칠구는 강석호의 부하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칠구는 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강석호가 한 말 믿지 마라. 만수는 배신자가 아니야. 강석호 그 인간이 네 목숨을 담보로 네 아버지를 협박했던 거야. 당시 네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소리에 만수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널 살리고 싶어 했어. 최칠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진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박만수는 강석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강석호의 부하들에게 폭행을 당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석호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던 것은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들인 박진우가 강석호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절박한 부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와 영혼을 모두 내어주고 아들의 생명을 바꿨던 것입니다. 박진우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가 이제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려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저를 위해 제가 강석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박진우는 최칠구가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당시 부대의 진술서 원본과 강석호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것은 강석호가 박만수를 협박할 때 사용했던 원본 서류들로 박만수가 죽기 전 최칠구에게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당부했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들고 박진우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박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의 폭탄이 박진우의 손에서 장전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군가를 나직이 은졸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한 박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26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산의 한 연회장에서는 강석호 회장의 국가사회공헌 대상 수여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강석호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낡은 녹음기의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너 이 인간 말종 같은 놈. 어떻게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너 혼자 공을 가로챌 수 있어? 그 사고는 네가 만든 거잖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연회장 뒷문을 열고 박진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의 손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낡은 군용 수통과 최칠구가 넘겨준 결정적인 장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석호의 비서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박진우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박진우가 미리 연락해둔 정의로운 기자들과 경찰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강석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석호 회장님, 아니 살인자 강석호 씨. 당신이 1980년 겨울 최전방 오류동 고개에서 우리 아버지 박만수와 동료들에게 저지른 짓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밝히러 왔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강석호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경비원들, 당장 이 미친놈을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박진우는 굴하지 않고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해 최칠구의 증언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칠구는 피눈물을 흘리며 당시 강석호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적군의 침투로 위장하고 아군끼리 총격을 주고받게 만든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박만수가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강석호의 협박에 굴복해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도 공개되었습니다. 장내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석호는 마지막까지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박만수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죽은 배신자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통을 강석호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라 당신 같은 괴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명예를 통째로 불태운 성자였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때 박진우는 품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석호가 수십 년간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며 이 사건을 은폐해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박진우가 그 장부를 높이 치켜들자 강석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박진우라는 단 한 사람의 용기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주저앉은 강석호를 내려다보며 나직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참고 사신 거죠. 이제 그 지옥 같은 침묵은 끝났습니다. 강석호 씨,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영광스러운 단상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과 역사의 심판대입니다. 경찰들이 강석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을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강석호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류동 고개 총기 오발 사고의 진실이 36년 만에 밝혀졌고 당시 억울하게 배신자로 몰렸던 박만수와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 회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강석호 건설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낡은 단칸방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박진우는 국립묘지에 새롭게 안치된 아버지의 묘비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대한민국 육군 상병 박만수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군용 수통에 깨끗한 물을 채워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 수통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배신자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불러요. 네가 저를 살리려고 감내했던 그 세월, 이제는 제가 세상에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다리 절지 마시고 동료분들이랑 마음껏 뛰어다니세요. 박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슬픈 눈물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치유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정직한 성품과 강인한 의지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만듭니다. 박진우는 가구를 만들 때마다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립니다.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은 박진우에게 있어 아버지를 추억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끔 최칠구가 목공방을 찾아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곤 합니다. 이제 최칠구의 얼굴에서도 과거의 공포와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했던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박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망가뜨린 자신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박진우는 공방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박진우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진우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가난과 굴종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이라는 이름의 날개만이 박진우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진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들인 아들의 드라마틱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비겁함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계신 혹은 가슴속에 묻어둔 여러분의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사연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